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9급 지방직 행정학은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됐죠. 선생님 수업을 쭉 따라온 수험생들한테도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잘 맞은 애가 이제 95점짜리가 한 2명 정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85점 또 80점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년 적중률이 높아서 100점짜리가 제 수업을 들으신 수험생들 중에서 100점짜리가 여러 명 나왔었는데, 올해는 100점짜리도 없고 95점짜리가 이제 가장 잘 맞은 거고, 그리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제 80점에서 85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봐도 좀 상당히 올해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출제 경향을 무시하고는 시험을 준비해서는 안 돼요. 국가가 교양 일반 과목, 이 일반 과목을 좀 쉽게 출제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일반 과목이라는 게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추고 전공 과목을 난이도를 아주 높여서 출제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이라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행정학하고 행정법이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대충 뭐 일주일에 2시간 해가지고 다 끝내줄게, 이런 수업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점수가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행정학 대충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대충 조금씩 막 맛만 보듯이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투자에 근거해서 시험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지, 공부는 아주 얕게 하고 뭐 요약책으로 대충 해버린다든지, 수업도 뭐 일주일에 2번 해서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준다든지, 이런 걸로는 합격학을 보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직 9급 행정학은 어렵게 출제됐죠. 그러면 20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쉽게 출제됐나요? 그것도 어려웠다고 여러분들 막 아우성 쳤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2023년도에 국가직 9급 시험은 쉽게 출제됐나요? 그건 더 어려웠다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럼 2023년 9급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은 쉽게 출제됐나요? 그것도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예요. 시험 출제 경향을 국가가 이렇게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고 심화적인 학습을 해야지만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뭐 시험에 대한 멘트는 이 정도만 하고, 실제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아주 쉬운 이론이죠. 항상 어떻더라, 사람들은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신과 항상 자신을 비교하는 중거 인물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바로 중거 인물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과 그리고 중거 인물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해서 자신이 중거 인물보다 가다 보상을 받는다고 인지를 하거나, 가다 보상, 또는 자신이 중거 인물보다 가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의 문제입니다. 지각을 하게 되면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 만일 과다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산출을 증대하고, 투입을 증대하고, 그리고 또 중거 인물을 변경하고, 또는 자신의 지각을 변경하고, 나 가다 보상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과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당연히 투입을 줄이고, 그리고 산출 증대를 요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중거 인물을 바꾸거나 또 자신의 지각을 변동시키거나, 아니면 뭐 하기도 한다, 조직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여기도 지금 하나 빠졌는데, 여기는 산출 감소를 요구한다. 산출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어떠한 동기유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론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그렇죠.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각을 변경시켜 나가요. 야, 나 공정한 거야. 지금 불공정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각을 바꿔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투입은 자신의 노력, 시간, 노동시간, 기술 이런 것들인 거고, 그리고 보수나 또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은 산출에 해당합니다. 준거인과 비교하여 가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가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과소보상이든 과다보상이든 간에 다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이 유인돼요. 물론 과다보상을 받고 있다면 긍정적 행동이 유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소보상을 받고 있다면 부정적 행동이 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 행동도 동기유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 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부정적 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공정하다고 지각할 때 뭐다? 바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죠. 과소보상이든 가다보상이든 전부 다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 2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으로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죠.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것을 경제학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비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연구하는 것인데, 시장이 아닌 부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3분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3분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아닌 부분의 의사결정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사결정이겠죠. 정부나 시민사회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으로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공공선택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과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인간을 뭐로 본다? 바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부캐넌, 털록, 오스트롬 이런 사람들이죠. 부캐넌과 털록의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투표 과정을 경제학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털록은 지대추구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바로 뭐다? 경제학을 국가의 독점권 획득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죠. 그리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도 공공선택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이러면 틀리죠. 경제학은 전체를 뭐로 봐요? 전체를 부분의 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체를 부분의 합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부분을 연구해요. 부분을 연구해서 합치면 그게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적 객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걸 우리가 방법론적 전체주의라 그러는데, 경제학은 개인을 연구합니다.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각각 개인의 선택 행위를 연구해서 그걸 단순히 더하면 사회 전체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주체의 개인적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죠. 1번, 2번은 아주 쉽게 출제된 거고, 뭐 여러분들이 다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들어와서 피터스의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터스는 거버넌스론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관료제에 대한 대안 모형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 정부 모형, 이게 관료제인데 이 전통적 정부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으로 시장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 모형,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참여 모형,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답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4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이 세무직으로 간다든지 세무직 공무원이 교정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의 이동을 우리가 전직이라 그러는데, 전직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전보는 같은 직렬 또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내에서
보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전보라 그러고 전보는 시험이 불필요하죠. 3번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낮추는 것을 강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별해야 되죠. 강임하고 강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강등은 이건 징계의 일종이죠.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죠.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위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등이 되는 거고, 강임은 이것은 조직의 사정에 기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사정.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는 주로 어떻게 됐을 때 폐직되었거나 가온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폐직은 내가 담당하는 직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인사 1과장과 인사 2과장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가지고 인사과장으로 딱 둔다. 그렇게 되면 인사 1과장과 2과장 이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폐직된 거잖아요. 직위가 없어졌거나 과온이 생겼을 때예요. 과온. 초과 인원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한 계급 아래로 낮추는 거예요. 지금 과장 자리가 10개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이 지금 12명이다. 그런데 조직을 통폐합해가지고 과장 자리가 지금 10개로 줄어버렸다. 과장 자리가 12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과장 자리가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2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 등급으로 낮추는 거. 이런 게 이제 강임입니다. 그래서 직위가 없어졌거나 가온이 생겼을 때 한 계급 아래로 낮추는 것인데, 같은 직렬의 한 계급 아래로의 자리가 없다면 다른 직렬의 한 계급 아래로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강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인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전입은 뭐예요?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조직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따지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로 온다든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로 온다. 이러면 전입이 되는 거예요.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타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우리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이동한다. 이러면 이게 전입이 되는 거죠. 해당 공무원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 공무원으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충청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충청남도로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면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면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했던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야 뭐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췄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어요.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짜져 있냐면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6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75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분야와 부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외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16대 분야, 75부문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 복지 분야, 국토개발 분야,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분야, 법질서 뭐 유지 분야, 뭐 법질서 안전 분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쓰고 보건 분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16개로 나눠져 있는데 4개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 복지 분야의 5년 단위의 총액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복지 분야에 5년 단위로 600조 쓴다. 국토개발에 320조 쓴다. 여기 국방 분야가 있다. 그럼 교육 분야에 540조 쓴다. 보건 분야에 250조 쓴다. 국방 분야에
400조 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다 뭘 나타내냐면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냐면 금액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가장 우리나라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데는 어디예요? 복지죠. 복지가 600조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국방이고, 네 번째가 국토개발이고, 다섯 번째가 보건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또 이 복지 분야가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여기에 노인복지,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그 다음 아동복지, 그 다음 뭐 청소년 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복자가 또 여기에 배분이 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에 600조 중에서 200조를 쓴다. 취약계층 복지에 300조를 쓴다. 아동복지에 80조를 쓰고 청소년 복지에 20조를 쓴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75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이거 4개로 나눠져 있고 국토개발 또 5개로 나눠져 있고 교육도 한 6개로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걸 다 합치면 75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 여기서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복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여기를 가장 우선시한다. 그리고 이걸 두 번째로 우선시한다. 그 다음 이걸 세 번째로 우선시한다. 이걸 네 번째로 우선시한다. 이게 딱 나와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서 편성이 된 거냐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의 경계 없습니다. 부처의 경계 없이 어떤 부처가 수행하든 간에 복지에 600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5년이죠? 이게 딱 써져 있는 거야. 이 200조 중에서 25년도에 노인복지에 쓸 돈은 50조다. 뭐 여기는 40조다. 여기는 30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200조가 쫙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 쓰는 돈은 50조잖아요. 이 50조 이 돈이 또 나눠져요. 여기에. 나눠지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건강지원사업, 또 노인연금지원사업, 그 다음 노인주택지원사업, 노인취업지원사업. 그래서 이 50조가 또 나눠져 있어요. 노인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10조, 노인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20조, 노인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10조, 그 다음에 또 노인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10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걸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제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면 장이 되고 여기가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나눠져 있는 거.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항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정부 예산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관 이러면 여기에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와요. 보건부. 그 다음에 제1장 이렇게 나옵니다. 제1장 복지.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쓰는 복지 예산의 총량이 써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여기 써져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90조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해서 쓰는 돈이 여기 총량이 나옵니다. 여기가 60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1관이 있습니다. 제1관은 노인복지예요. 노인복지 이래서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쓰는 돈이 30조다 그러면 30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지는 지금 저기 16대 분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관해가지고 여기 국정원이다 그러면 국정원이 1년에 10조 쓴다 그러면 10조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국정원은 제1장이 안 나와요. 모든 부처의 제1장은 복지거든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모든 부처의 제1장은 복지. 모든 부처의 국토개발은 제2장은 국토개발이고 모든 부처의 제3장은 교육이고 모든 부처의 제4장은 보건인데 지금 국정원은 이런 예산도 배정받지 못하고 이거 다 배정 못 받아요.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뭐부터 나오냐면 제5장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예산서에는 돈이 영원이면 누락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은 제5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야에 써져 있는 것은 실제 각 부처의 예산 항목으로 따지면 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봐봅니다. 여기 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여기 관이잖아요. 관은 모든 부처의 관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에 대한 돈은 받고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돈도 받고 아동 복지에 대한 돈은 한 푼도 안 받아요. 한 푼도 안 받고 청소년 복지에 대한 돈도 한 푼도 안 받으면 제1관 노인복지, 제2관 취약계층 복지만 나오지 제3관 아동복지, 제4관 청소년 복지는 어차피 영혼이기 때문에 아예 누락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가 결정돼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A 실이 수행한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B 국이 수행한다. 여기는 국토교통부의 C 국이 수행한다. 여기는 고용노동부의 D 국이 시행한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제1항에 보건복지부는 이 두 개만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제1항 해가지고 여기 10조 노인건강지원사업 10조 제2항 해서 노인연금지원사업 20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이제 30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서로 들어가면 이 항 단위가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이 항 단위가 제1항, 제2항 이게 항 단위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그램은요.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거예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두 개가 짜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체화해 놓은 것이 바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운용계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총액 배분을 할 때 이 프로그램별로 총액 배분을 해요. 야, 니네 예산 편성해 올 때 여기 노인 건강 사업에 대해서 10조 안에서 편성해 와. 딱 지출 한도를 제시해 주거든요. 야, 노인 연금 지원 사업에서는 20조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와. 이렇게 지출 한도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총액 배분이라 그러는데 총액 배분의 중심점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건강 사업에 10조 안에서 예산 편성해 와. 이렇게 할 때 이 총액 배분을 10조를 딱 제시해 주면 여기서부터는 각 부처가 편성해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로 항 밑에 제1세항 그 다음에 제2세항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제1목 제2목 그 다음에 목 밑에는 또 뭐야 제1세목 이런 것들은 여기 항 밑에 이 단위에서의 편성은 니네가 알아서 편성해 오라는 거예요. 뭘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런 10조로 제시된 지출한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자율편성. 그러니까 뭐가 자율편성의 기준점이 돼요? 이 프로그램 이하부터 자율편성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뭐다? 프로그램별로 총액 배분을 해주고 프로그램별로 자율편성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배분 자율편성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이 프로그램별로 성과평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성과관리 예산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예산의 가장 뭐다? 중요한 단위가 바로 여기 항이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총액 배분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별로 자율편성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별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 단위, 바로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프로그램별로 총액 배분, 자율편성,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정부는 어떻게 돼 있다? 2008년부터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정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하고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시킨다. 그렇습니다. 총액 배분의 중심점이 프로그램이 되고 자율편성의 중심점이 프로그램이 되고 성과평가의 중심점이 프로그램이 되고 예산 심의의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성과평가의 단위를 다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의 정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거 없어요. 세부 업무나 단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봐요? 프로그램의 총 한도. 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10조 안에서만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에 구체적인 야, 인건비로 얼마 써라, 물건비로 얼마 써라, 물건비 중에서 이 물건을 사는데 얼마 써라, 저 물건을 사는데 얼마 써라.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딱 뭐예요? 프로그램 총 원가 산정이에요. 프로그램별 총 원가가 산정되는 거지 세부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딱 프로그램별로 여기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물건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딱 10조 안에서만 써라라고 돼 있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세부 항목이나 단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프로그램별로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디에서 해주는 거야?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당국이에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이 기획재정부예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상급기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중앙당국, 예산에 대한 중앙당국이 기획재정부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걸 편성해서 야, 너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조 안에서만 편성해와. 야,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조 안에서만 편성해와.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향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당연히 하향식이죠. 이건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했던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이 총 원가, 여기 10조 있죠? 이 10조는 뭘 다 포함한다? 기금을 다 포함해요. 이게 꼭 일반에게 특별하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모두 포괄해가지고 10조 안에서 편성해와. 뭐에 대해서는? 노인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 노인 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모두 포함해서 20조 안에서만 편성해와. 이렇게 딱 지출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모두 포괄해서 총체적 재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은 첫째가 뭐가 있냐면 4대 재정개혁을 보겠습니다. 개혁을 보면 첫째 뭐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바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과관리 예산이 있고 이래요. 이거는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째, 이것들은 전부 다 뭐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프로그램 예산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예산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분화한 게 프로그램 예산이고 총액배분의 중심점이 프로그램 예산이고 자율편성의 중심점이 프로그램이고 성과평가의 중심점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성과관리 예산 프로그램 예산 모두 다 뭘 포함한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모두 포괄해요. 포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짜져 있는 거고 포괄해서 지출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포괄해서 자율분석권을 주는 거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할 때도 기금임에서 사용된 돈까지를 고려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 포함한다. 기금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6번도 뭐 아주 쉽게 시험 문제 낸 거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8년 개최된 미누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그렇죠. 신행정론이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죠. 2번 롤즈의 종이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사회적 형평성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은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회적 형평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뭐다? 정당한 불평등의 인정이에요.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 부당한 불평등의 시정이 사회적 형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사회적 형평이에요. 일단은 정당한 불평등의 인정은 이것은 뭐냐면 노력의 차이예요. 아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을 주고 이게 정당한 불평등의 인정입니다. 노력의 차이에 기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건 뭐냐?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주로 타고난 차이예요. 타고난 차이. 타고난 차이에 대한 불평등은 시정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에서 고임금으로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유현진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엄청난 고연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타고난 차이는 로 인한 부당한 불평등이 존재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의 대물림도 크잖아요. 태어나서 봤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이건이다. 그러면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평생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아니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다. 그럼 나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게 다 부당한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해 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이지,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장애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런 것만 사회적 형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부당한 불평등의 시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평적 형평이에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적 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평을 너무 좁게 봐서 이것만 사회적 형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와 관련돼 있어요. 같은 것은 같게 이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인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야? 기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의 관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공직에 좀 더 낮은 점수로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을 해주고, 이렇게 대표 관료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되어 있는 기회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보다 적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바로 대표 관료제의 모습이죠. 근데 같은 것은 같게는 실제 뭐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공직 채용 시험하고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직 채용 시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잖아요. 동일한 기회를 주고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합격시켜주고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합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와 관련된 게 비례세예요. 비례세. 여기와 관련된 세금이 바로 누진세인 거죠. 여기는 뭐예요? 비례세는 여러분들이 비례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커피 5,000원짜리를 사 먹었다. 그래도 세금은 얼마 내는 거야? 물건가의 10% 세금을 내요. 10%.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세금 10%.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인데도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사 먹잖아요. 그럼 세금 10%야. 그러니까 부하고 전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비례세고,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고, 이게 바로 소비세인 겁니다. 누진세는 그게 아니죠.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거의 안 내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돼 있는 바로 수익적 형평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3번부터 봐보면 수직적 형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바로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형평의 대표적인 예는 누진세이다. 그렇죠.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 임금이 그 예이다. 그렇죠. 동일 노동을 제공했다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겠다. 당연히 이건 수평적 형평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해서 보자마자 1초 만에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차 영향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A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A를 들었어요? A라는 학생이 시험이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을 찾아봤어.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딱 제시하면서 선생님 제가 영어는 이렇게 나오고 국어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2주 후에 지방직 구급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러면 이걸 선생님이 확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 정도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너가 지방직 구급에 합격할 가능성은 80%야.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게 80%로 내가 합격을 한다면 내가 성적이 우수하면 시청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내가 성적이 좀 미진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합격을 한다면 시청에 근무할 확률은 몇 %입니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60%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사실에 대하여 식견 있는 확률을 부여해요. 근데 이건 주관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에 기인해서 연달아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부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교차 영향 분석인데, 이 교차 영향 분석은 주관적 예측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이 뭐니까? 이 확률이 주관적으로 부여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분 토론 같은 데 보면 어떤 학자가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80%나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확률의 근거를 제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아마 이 정도의 뭐가 나올 것이다, 비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 근데 뭐에 따라서? 확률에 따라서, 확률에 대하여 식견 있는 판단을 하고, 그 사건의 근거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이런 분석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교차 영향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A까지 다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교차 영향 분석은 바로 이런 주관적인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확률이기 때문에 주관적 예측에 들어간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답은 2번이죠. 8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이거는 뭐 다 맞췄겠죠. 국가재정법에서는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시기를 뭐로 제한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죠. 다만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로 문제 풀 때도 문제풀이에서도 뭐다? 헌법은 90일 전으로 돼 있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내면 뭐로 풀어라? 국가재정법으로 문제를 풀어라라고까지 여러 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간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것도 뭐 선생님이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각 중앙간사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근거해서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간사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주는데 3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각 중앙간사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게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예산 요구서의 작성 제출은 5월 31일이다 해서 2달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날짜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둬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맞죠. 3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뭐 선생님이 수만 번 이야기했던 거라서 입이 아프지. 일단은 뭐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요.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가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을 예결위가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의 단골 지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수정예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정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하고,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8번의 답은 1번이죠. 9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은 전통적 행정인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후갱태주의죠. 네.
이 신공공 서비스론을 주창한 학자가 바로 데나트인데 데나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비판 이론의 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신행정론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익은 뭐로 본다?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한 결과를 공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바로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담론이죠. 그래서 담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공익으로 보죠. 근데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노적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틀렸죠. 노적기를 강조하는 게 전통적 행정이고 방향잡기를 강조하는 게 신공공관리론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뭘 강조한다? 정부는 봉사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정은 봉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정부 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죠. 정부 관료는 다면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헌법과 법률은 바로 국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규범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시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익집단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사법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다면적 책임 또는 책임의 복잡화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임의 복잡화. 예, 이것도 선생님이 워낙 강조했던 거라서 신공공서비스로는 항상 기출 단골 메뉴고 출제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라고 선생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이런 것은 잘 안 틀렸을 거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문제도 쉽게 출제됐으니까. 그 다음 10번.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단 팀제는 개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팀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자들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개념을 썼는데 이것의 운영 방식을 한번 봐보면 운영 방식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뭘 전제로 한다? 학습을 전제로 해요. 학습을 통해서 뭘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기능적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봐보면 상황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보면 공동평가를 받고 공동보상을 받는 조직이 바로 팀제다. 그럼 이 팀제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A는 인사 전문가예요. B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C는 기획 전문가고 D는 조달 전문가고 E는 생산 전문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인사 업무를 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구성원에게 예산 업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구성원에게 기획 업무를 가르쳐주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인사 업무도 할 수 있고 예산 업무도 할 수 있고 기획 업무도 할 수 있고 조달 업무도 할 수 있고 생산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B도 예산, 인사, 기획, 조달, 생산 다 할 수 있겠죠. C도 기획, 인사, 예산 다 할 수 있겠죠. 모든 구성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인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B라는 사람이 예산을 다른 구성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C라는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걸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예산 업무가 늘어난다. 그럼 뭐예요?
모두가 예산 업무하러 가는 거예요. 또 내일은 갑자기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기획 업무가 늘어났다 그러면 모두가 기획 업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생산 업무가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 업무도 늘어났다 그러면 모두가 생산 업무나 예산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무 분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죠. 결국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분업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리고 공동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조로 보면 첫째, 상위 계층이 없잖아요. 팀제니까. 수직적 분업화가 돼 있지 않고 수평적으로도 분업화가 돼 있지 않아요. 바로 복잡성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 방식을 규칙이나 법규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식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뭐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권한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권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직권성이 낮은 조직 구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관료제인 거죠. 탈관료제이고 운영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운영 방식이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 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게 위탁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네트워크 구조죠.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왜 그래요?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기능적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모두가 그쪽 업무를 하러 가고 또 갑자기 예산 업무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응이 가능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술구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수단이다. 표준화가 바로 공식성이죠. 여기는 공식성이 낮아요. 이렇게 기술구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수단인 것은 바로 기계적 관료제예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계적 관료제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민츠버그죠. 여러분들이 민츠버그는 다 공부했죠. 이게 어떻다 그랬어요? 조직을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해서 최고관리층을 중시하는 조직 단순구조, 기술구조를 중시하는 조직을 전통 기계적 관료제, 막료를 중시하는 조직을 에드아크라시, 중간 라인을 중시하는 조직을 사업부제, 핵심 운영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을 전문가 관료제 이렇게 나누고 특히 이 기계적 관료제는 뭐다? 바로 기술구조 부분이 중시되면 조직구조이고 그리고 기술관료는 기계적 관료제는 뭐란다? 작업과정의 표준화를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 수행의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그렇죠. 바로 이것은 탈관료제 중에 하나로서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할 목적으로 그리고 업무 수행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니까 리을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니은번하고 리을번만 옳은 지문이고 기억번과 디귿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이론이죠.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고 중요한 이론이다. 근데 올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된 겁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지지 그리고 이렇게 써져 있죠. 옹호 연합 모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사바티아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 사바티아라는 학자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과거에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거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거죠.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정책 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과 그리고 하향적 접근을 통합한 거죠. 하향적 접근을 통합한 바로 통합 모형입니다. 통합 모형.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잘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정책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 변동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특이한 것은 정책 하위 체제예요. 이 사람은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연구의 초점. 여기는 바로 뭐다? 정책 하위 시스템 또는 정책 하위 체제다. 이 정책 하위 체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정책 하위 체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바로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연합을 형성해요.
만일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의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에는 뭐 민주당도 들어갈 거고 개별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진보 NGO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진보 언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죠.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에는 바로 누가 들어가 있다. 뭐 국민의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 보수 NGO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조건. 여기는 엄청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주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은 이런 거죠. 통치권자의 변화, 여론의 변화, 또 뭐 자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국회의 다수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인데 여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학대를 지지하는 행위자들의 묶음, 축소를 지지하는 행위자들의 묶음 이걸 우리가 지지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행위자 중심의 연구가 상향적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향적 접근이 반영되어 있는 게 정책 하위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거는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지지하는가 여론이 지지하는가 그 정책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국회의 다수파가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하향적 접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이 통합되어 있는 모형이죠.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통치권자가 이명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자원을 잘 배분해 주지 않고 또 여론을 선도하고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이 나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는 중간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예 이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학대를 지지하는 연합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축소를 지지하는 연합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책은 축소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인 대통령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으로 통치권자가 바뀌게 되니까 또 여기서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학대하는 쪽이 힘이 커지고 축소하는 쪽의 지지연합이 힘이 약화되면 정책은 이제 또 어떻게 된다.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기 때문에 학대연합은 더욱더 확장이 돼요. 축소연합은 더 축소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의 재학대가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소됐다가 학대됐다가 또 재학대됐다가 재축소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고 이게 바로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책 변동은 지금 점진적이에요? 급진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진적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점진적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점진적 정책 변동의 원인을 이 사람이 꼭 저것만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책 변동의 원인을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제시하죠. 첫째 뭐다?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화.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더라?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 때문에도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꼭 이것 때문에만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도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로는 정책지향적 학습 때문에도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요. 정책지향적 학습. 정책지향적 학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학대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쭉 10년 동안 집행되는 과정을 봐봤더니 이거는 내 신념하고 전혀 맞지 않아.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경험해봤더니 그럼 이 사람이 탈퇴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게 아니라 학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자신의 신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중도에 서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의 힘이 확 빠지고 그리고 이쪽의 힘이 확 커지게 되면 정책 변동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신념이 바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념이 변화되면 신념의 변화로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올해 우리 문제에서는 뭐까지 문제를 냈냐면 바로 여기서 신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념의 체제에 대해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 신념의 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범적 기저 신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기저 핵심 신념. 핵심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정책 핵심 신념이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도구적 수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적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이야. 무조건 보수 정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조건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싫어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 정책에 대한 신념이에요. 도구적 수단이라는 것은 이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이거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도구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은 잘 안 바뀌어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변화가 돼요. 이거는. 특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만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정책을 다 뭐로 봐요?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다 싫어. 영일 만에 기름이 얼마나 묶여있던 어쩌든 간에 저거 안 닿았으면 좋겠다.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정책은 좀 좋은 정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책 핵심 신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핵심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구적 수단인데 이거는 아주 쉽게 변화가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 규칙은 잘 돼 있어. 이 규칙은 잘못돼 있어.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잘 되지만 이렇게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은 절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지향적 학습을 통해서 신념이 변화된다고 할 때 이때의 신념도 이 신념의 변화도 뭐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바로 여기 정책 핵심 신념이나 도구적 수단에 대한 신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에 대한 신념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바로 정책 핵심 신념 또는 도구적 수단에 대한 신념이에요. 도구적 수단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은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정책 변화가 바로 정책 변동이고 뭘 중심으로 연구한다. 정책 하위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겁니다.
정책지향적 학습은 지지연합 내부뿐만 아니라 지지연합 사이에도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지지연합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뭐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대파와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신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지지연합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지지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에 대한 해석은 도구적 수단이에요.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 게 아니라 바로 도구적 수단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념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 규범적 핵심 신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규범적 기저 핵심 신념이라고 표현되는데, 규범적 핵심 신념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에 적용돼. 저거는 모든 정책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는 것은 정책 핵심 신념입니다. 그리고 2차적 측면보다 변화 가능성이 적다. 맞습니다. 2차적 측면보다는 훨씬 더 2차가 바로 도구적 수단이 바로 2차적 측면인데, 2차적 측면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적고, 그러나 이건 앞부분이 틀린 거죠.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거지 특정 정책 규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그러면 11번의 답은 기억번과 니은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2번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런 것들은 아주 쉽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건 하나에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공직자윤리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등록재산의 공개, 재산 등록 및 재산 공개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죠.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번과 니은번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대급번과 리을번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13번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의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선생님이 잘 자세히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이론이 최근의 이론인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과거의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출제된 이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95% 적정했습니다 하면 지금 적정하지 않은 문제가 이 문제 정도가 이제 적정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정책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정책 평가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정책 결정과 정책 성과를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정책 집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 집행, 그러니까 정책 결정된 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 뭐가 명확해야 된다. 바로 정책 기준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자원, 그리고 조직 간에, 집행조직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경제 사회적 조건이 뭘 해야 되고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행자가 뭘 해야 된다. 적극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정된 정책이 성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반미터 반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가 의결해 줘야지만이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수십 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뭐 문제가 안 되죠. 2번 ABB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100분의 5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3번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해결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계속비는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나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총액과 연백을 정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인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10년도 가능하죠. 사업 규모 및 국가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각 중앙관세회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점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장관한 간의 상호 융통은 이용이고 세항과 목 간의 상호 융통은 전용이고 이용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점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거나 또는 기획점 장관이 임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15번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영기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방정부 내부에 설치한 공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하고 유사하다?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유사한 거죠. 정부부처형 공기업, 우리가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정부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부기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방직영기업의 구성원은 공무원이고 지방기업, 직영기업의 예산은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이거는 뭐예요? 바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독립된 법인.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구수 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틀렸죠?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광역자치단체 장과 협의해야 돼요. 그러나 광역이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당연히 기초단체단체의 장이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기초정부는 당연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는 것이니까. 예.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예. 두 개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서울, 경기, 도로연결공사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정부 내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죠. 16번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수업 들으셨던 분.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에 시험 문제 전혀 나오지 않아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줬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거 당연히 문제풀이 시간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잘 풀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모르죠 또. 예. 선생님이 이거 풀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험 문제를 상당히 오래전에 냈고 지금 내지 않고 있으니까 올해는 꼭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책 문제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기법이죠. 정책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기법을 우리가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가 있다? 경계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층 분석. 유추 분석. 가정 분석. 분류 분석. 복수관점 분석.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했죠. 이 복수관점 분석에는 뭐가 있다?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나 정책 델파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바로 주관적이고 질적인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관적, 질적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수관점 분석에도 나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주관적이고 질적인 분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경계 분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설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뭘 한다? 바로 도수분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500명을 전문가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문제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개씩만 골라주십시오 했는데 500명에게 물어봤더니 500명 중에 480명이 이거는 아주 큰 문제다. A라는 문제를 아주 큰 문제라고 해서 480명이 지적했다. 또 B라는 문제는 이게 440명이 이걸 지적했다. C라는 문제는 이게 뭐 360명이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500명에게 물어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부터 가장 적은 사람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까지 이렇게 도수분포를 이렇게 딱 그려내요. 그래서 이게 500명이니까 여기가 250명이라면 250명 이상이 지적한 문제까지만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분석은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제의 위치와 범위 파악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까지만 이게 25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50명 이상이 지적한 문제까지만 문제로 본다. 바로 이게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위치도 파악돼요. 가장 중심 문제가 이거구나. 이게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거니까. 이게 두 번째 중심 문제구나. 이게 세 번째 중심 문제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메타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메타 문제라는 것은 중심 문제.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계층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뭘 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놔요. 만일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정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여기다 다 써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국민들의 노동 의욕이 상실돼서 그렇다. 기업 수가 감소해서 그렇다. 고용률이 저하돼서 그렇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걸 여기다 다 써요. 그 중에서도 검증 가능한 것만 위로 올려요. 그걸 우리가 개연성 있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의욕 상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검증이 안 돼. 기업 수나 고용률 저하는 이게 다 통계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돼. 그러면 이 두 개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두 개 중에서도 국가가 치유 가능한 원인, 그걸 치유 가능한 원인을 우리가 행동 가능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가능한 원인만을 위로 올려요. 만일 국가는 기업 수는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극복할 수 없고 이것만 국가가 극복 가능하다 그러면 개연성 있는 원인은 고용률 저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계층 분석이라고 하는데 계층 분석은 가깝고도 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추 분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시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시네틱스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문제 상황을 정의하는데 과거의 유사한 문제를 유추해서 문제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다. 선생님 이거 예 엄청 많이 들었죠?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코로나는 신종 플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뭘 가지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중세시대의 흑사병을 가지고 현재 상황의 문제를 정의하거나 이건 너무 오래된 문제니까 흑사병은 주로 뭘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스페인 독감 이야기 해줬죠. 수업 시간에. 스페인 독감 때 이게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유추해가지고 현재 문제 상황을 정의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시네틱스 유추 분석입니다. 가정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러다 보면 상충되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상충되는 것들이 존재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정을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가정을 두고 있는지를 봐서 보다 현실성 있는 가정하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뭐로 문제로 정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 분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상충되는 전제들의 전제가 바로 뭐예요? 가정. 상충되는 가정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적 통합.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분석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결국 여기에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그 다음에 여기 전세난, 또 여기에는 농촌의 저발전, 또 여기 농촌의
인구조화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이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일관된 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수도권의 문제와 비수도권의 문제로 분류하고 수도권 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로 분류하고 주택 문제 안에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문제, 비수도권의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의 문제도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도 주택가격 폭등이나 전세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일관된 틀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는 것을 분류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명백화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문제의 명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권의 문제인지 비수도권의 문제인지 또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문제인지 주택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할 때는 다 뭘 가지고 한다? 기납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여러 번 풀어봤던 거고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은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바로 뭐다? 계층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책 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가정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바로 시넥티스. 바로 시넥티스는 유추 분석이고 유사한 문제를 유추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정의해 나가는 기법이니까 맞죠. 그 다음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개념의 명백화를 추구하는 기법이 분류 분석이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기역번, 니은번은 틀리고 디귿번, 니을번은 옳은 거고 선생님이 모의고사에서 이거 꼭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7번 직무평가 방법. 이것도 선생님이 뭐 한두 번 모의고사로 출제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바로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9급, 8급, 7급, 6급 이걸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뭐가 있다. 서열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법이 있는데 이 분류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등급법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점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소 비교법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열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쌍쌍 비교를 통해서 해요. 쌍쌍 비교. A라는 직무하고 B라는 직무를 봐봤더니 A라는 직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A라는 직무하고 C 직무를 비교해봤더니 C라는 직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C하고 D를 비교해봤더니 C가 D보다는 더 중요해. D하고 A를 비교해봤더니 A보다는 D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쭉 나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서열법입니다. 서열법은 선생님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다?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대평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직무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직무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직무 전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계량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분류법은 표가 있다 그랬죠. 표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바로 9급 등급표, 8급 등급표, 7급 등급표. 근데 새로운 직무 A가 있다 그러면 A 직무를 이 표하고 비교해보고 A 직무를 이 표하고도 비교해보고 A 직무를 이 표하고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A는 8급. B라는 직무는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7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법은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바로 표하고 직무를 비교하죠. 표하고 직무를 비교하고 이것도 직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직무 전체를 보고 이것도 비계량적 방법이고 이렇습니다. 점수법으로 들어와서 봐보면 점수법은 여기는 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표가 이렇게 9급, 8급, 7급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10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12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8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7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15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6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평가가 나와 있어요. 30점 이하다 이러면 뭐고? 9급이고 31점부터 40점 사이다 그럼 8급, 41점부터 50점 사이다 그러면 7급 이런 식으로 부여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법도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표하고 직무를 비교해요. 표하고 직무를 비교하는 거고 여기는 직무 요소를 봐요. A라는 직무가 이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있어서 다 합산을 해봤더니 49점이더라. 그럼 49점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7급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무 요소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계량적 방법이에요. 양적 기법인 거죠. 요소 비교법은 이거는 이 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 조직에서 9급을 가장 잘 대표하는 기준 직무를 찾아요. 9급 기준 직무를 찾고 8급 기준 직무를 찾고 이렇게 찾습니다. 7급 기준 직무를 찾고 그래서 9급 우리 조직의 9급을 가장 잘 대표하는 9급 기준 직무를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게 36점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8급을 가장 잘 대표하는 기준 직무를 찾아서 이 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봤더니 40점이더라. 새롭게 등급을 부여할 A라는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이 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게 몇 점이냐면 39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더 가까워요? 여기는 1점 차이고 여기는 3점 차이니까 A 직무는 8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전제로 하는 게 요소 비교법인데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직무 요소에 따라서 점수를 보는 거잖아요. 직무 요소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뭐다? 9급을 가장 잘 대표하는 우리 조직의 기준 직무는 36점이고 저 새롭게 등급을 부여하려고 하는 A 직무는 39점이다. 이렇게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이죠. 그리고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무를 다 쌍쌍 비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다? 워낙 직무가 많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직무를 비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죠.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다 평가 요소들입니다. 예.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점수로 나와 있어. 이거는 가장 중요하니까 12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15점. 여기 또 12점. 여기 8점. 여기 6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도가 바로 점수로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계량화를 통해 그렇죠. 계량을 하고 있는 거죠.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틀려요. 이것도 어떤 것을 12점 주고 어떤 것은 15점 주고 어떤 것은 6점 주느냐는 다 이 점수를 부여하는 주관적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것은 8점이고 왜 이것은 15점인지 이것은 다 이 직무평가표를 작성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은 불가능한 거죠.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죠. 기준 직무가 저 평가표에 의해서 몇 점인지 그리고 또 등급을 부여하려고 하는 직무는 또 몇 점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만 틀리고 다 맞습니다. 18번 리더와 구성원 교환 모형. 이거는 선생님 교재에 뭐로 나와 있냐면 쌍방적 연결 모형으로 나와 있죠. 보통 쌍방적 연결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은 어떤 거냐? 여기 리더가 있으면요. 리더가 맨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런 집단이 있어요. 여기가 내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그냥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관심 안 가지는 집단.
이게 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리더라면 담임선생님이 맨날 사랑해주는 학생들 있잖아요. 막 공부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관심을 쏟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 집단인 거야. 선생님은 항상 내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맨날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애들은요. 리더의 명령을 잘 받들겠어요? 안 받들겠어요? 리더의 명령을 잘 받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점검해주고 이러면 당연히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선생님을 뒷담화 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리더의 명령을 잘 받들고 성과를 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선생님 관심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관심 밖에 있고 선생님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더의 명령을 잘 받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과도 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 집단을 넓혀 나가는 게 좋아. 내 집단을. 내 집단을 넓혀 나가면은 어떻게 할 거야? 리더의 말을 잘 듣고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쌍바적 연결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렇죠. 내 집단에 속한 애들은 리더의 명령을 잘 받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파트너십이 바로 뭐예요? 상호 신뢰 관계잖아요. 상호 신뢰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자꾸 넓혀 나가야 돼. 그래야지 내 집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바로 조직의 성과는 향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얘네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고 이런 거니까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여기 사랑을 받는 집단은 열심히 일하게 돼서 조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결국 교환이야. 교환. 내가 사랑을 주는 대신에 너네 성과 내는 거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 대신에 얘네들은 성과 안 나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서로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친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배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나가는 상호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중시하는 것은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죠.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과 비교되는 거래적 리더십의 일종이에요. 이거 교환이잖아요. 사랑과 관심과 그다음 조직의 성과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적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이지 변혁적 리더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변혁적 리더십이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을번도 틀린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번과 니은번만 옳은 지문입니다. 19번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51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라셀이죠. 1951년에 라셀이 정책지향이라는 책을 써서 정책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라셀은 1971년 정책학 소개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책학 소개에서 맥락지향성, 맥락은 뭐예요?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론지향성이 아니라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책은 지금의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치지향성 또는 목표지향성.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 이런 걸 강조해 나갑니다. 연합학문성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문제해결지향성이에요. 문제지향성. 그리고 정책은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고라 강정에서 시민들이 서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고 대의민주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국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인본주의 또 민주주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정책이에요.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정책을 만들어내고 코로나가 발발하면 코로나 방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억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은 아주 현실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서 이론 지향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3번 1980년대 정책학 연구는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렇죠. 1951년에 정책학이 최초로 성립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오면 다양한 분야로 정책학의 연구 영역이 확장돼 나갑니다. 들어오는 최종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죠. 정책 결정 단계를 상위 정책 결정, 이걸 우리가 초 정책 결정, 본래적 의미의 정책 결정, 그 다음에 후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이후의 정책 결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최종 모형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19번의 답은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20번 공공가치론.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작년에 지방직 9급에 출제됐는데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서 선생님 모의고사로 여러 번 공부를 했던 그런 이론이죠. 일단은 공공가치 관리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는 2명이에요. 하나는 무어가 있고 또 한 명은 보주만이 있고 이래요. 이 무어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이 사람이 뭘 제시한다?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죠. 공공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공공가치, 지용 및 정당성, 운영 역량,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공가치라든지 지용 및 정당성 및 운영 역량.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동작구청장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동작구청장이 공공가치를 설정해. 우리 동작구는 우리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공공가치를 설정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우리 의사하고 다르다. 너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공공가치를 수정해 나갑니다. 공공가치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지원 및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원 및 정당성까지 확보되면 그 다음에 뭘 한다? 바로 이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나가요. 근데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해. 바로 주민들과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공공가치에 대해서 동작구의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면 또 이걸 또 수정해 나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운영 역량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렵다면 또 이것을 수정해 나가야 돼요. 우리 운영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공공가치가 향상돼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전략적 삼각형 모형입니다.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지원 및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고 그리고 운영 역량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뭘 한다. 바로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가치가 창출돼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어는 공공가치 회계 기준을 제시해요. 공공가치 회계 기준. 이걸 제시하는데 이게 선생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대부분 선생님 책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책에는 이미 작년에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책에 다 집어넣어놨죠. 이게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뭘 하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알아? 쓰라는 거예요. 비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예산 투입이 이루어진 것도 비용일 거고 인력 투입이 이루어진 것도 비용일 거고 여기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작용 같은 것은 다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얻어진 편익,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다 쓰라는 거야?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비용과 편익을 딱 봐가지고 우리 회사가 부족하구나, 우리 회사가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정부 영역도 어떻게 비용과 편익을 딱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작성해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돼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어가 이 전략적 삼각형 모형과 공공가치 회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주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주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제시하죠. 공공가치 실패론을.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첫째,
공공가치를 매핑합니다. 매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해요? 중심 공공가치를 일단 찾아. 뭐 인본주의 이렇게 찾고요. 여기와 관련된 것을 쫙 옆에다 그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예전에 이런 거 무슨 트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하는 게 암기매김이었나? 뭐 트리, 암기 트리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또 여기 청렴성이 기본가치다 그러면 이 청렴성과 관련된 관련 이웃가치들을 전부 다 이렇게 트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막 이쪽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공공가치를 중심가치와 이웃가치로 매핑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한다? 바로 공공가치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공가치 실패는 뭐가 공공가치 실패다? 바로 꼭 제공해야 될 제한화 서비스를 공공이나 민간이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가치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생산하지 않고 민간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가치 실패라는 것은 공공가치 실현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나 서비스 등이 공공이나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공공가치의 실패가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주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보조만이지 뭐가 아니죠.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해결을 제시한 것은 무엇이 보조만이 아니죠.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윤형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맞죠?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보주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무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보주만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공가치를 매핑하고 그리고 공공가치 실패를 규정해 나가고 공공가치의 실패가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시장 실패가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주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디귿번과 리을번이 옳은 지문이고 기업번과 니은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행정법하고 행정학 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행정학이 80점 이상 안 되면 합격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정학이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내가 합격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짧은 강의로 대충 말도 안 되는 강의 들으면서 앞자 따서 외우고 있고 이걸로는 절대 합격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심도 있게 공부해야 돼요. 행정학 대충 뭐 일주일에 2번 강의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주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학습을 해나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정학은 공부한 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 반드시 공부하고 철저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일단 뭐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합격권에 가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실패의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운에 맡기면 안 돼. 내년은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행정법, 행정학은. 지금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2023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다 어렵게 나왔고 올해도 2024년도 국가직, 지방직 다 어렵게 나왔잖아요. 근데 뭔 언제 쉽게 나오겠어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시험을 보시고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에게는 미리 축하를 드리고 올해 점수가 좀 낮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훨씬 더 심화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법, 행정학의 경우에는. 좌우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어찌됐건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구별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또 여러분들이 점수가 또 낮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획을 잘 세워서 7월 달부터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오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뭐 이틀짜리 강의 뭐 완벽하게 뭐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대충 뭐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이건 다 뻥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거고 자기도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도 보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하고 합격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